태종실록 궁궐숲에서 들려온 새소리가 멈추지 않았던 밤. 고요한 어둠이 깔린 조선의 궁궐. 바람조차 숨을 죽인 것 같은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든 신하와 나인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 하지만 단 한 사람의 처소만은 대낮처럼 환했습니다.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 이방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쥐었던 그는 늦은 새벽까지 촛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조선 건국의 1등 공신이자 두 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며 왕자에 오른 사내. 눈앞에 있는 거대한 적들도 단숨에 베어버렸던 그가 왜 밤이 되면 잠들지 못했던 걸까요? 그 답은 하늘에서 내려온 낯선 소리에 있었습니다. 태종 11년, 바람이 제법 서늘해지던 가을밤이었습니다. 궁궐 뒤편 숲에서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무겁고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당직을 서고 있던 무관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활통을 단단히 고쳐매고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봤습니다. 어두운 숲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부엉이였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부엉이 한 마리가 궁궐 뒤쪽 나무에 앉아 우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새소리였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그저 가을밤의 운치쯤으로 여기고 넘길 일입니다. 승정원, 정에서는 아무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직을 서던 사관 역시 붓에 먹을 묻히다 말고 가볍게 고개만 돌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얼마 뒤 궁궐 깊은 곳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관 하나가 숨을 헐떡이며 승정원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루 위로 젖은 흙자국이 찍혔습니다. 내관의 안색은 창백했습니다. 임금의 하교였습니다. 군사를 풀어 저 새를 당장 쫓아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당황한 무관들은 급히 횃불을 켜들었습니다. 갑옷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궁궐 안을 뛰어다니는 군사들의 발소리가 겹겹이 메아리 쳤습니다. 활과 창을 든 사내 수십 명이 어두운 숲을 이리저리 헤집었습니다. 소리 하나 내지 않고 새를 찾아 나무를 올려다보는 시선들. 하지만 부엉이는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 나무 저 나무로 자리를 옮겨가며 밤새 울었습니다. 새 한 마리를 잡기 위해 정예 군사들이 뛰어다니는 밤. 촛불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반란군의 목조차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쳤던 임금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화살비를 뚫고 살아남았던 간이난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새 한 마리의 울음소리에 그토록 두려움을 느꼈던 걸까요? 아무도 그 이유를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결코 묻어두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편전에 모인 신하들의 얼굴에는 짙은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먼저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마루 위로 바람 소리만 길게 지나갔습니다. 왕의 안색은 창백하고 어두웠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눈을 붙이지 못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신하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사실 모두가 머릿속으로는 한 가지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부엉이 소리가 임금의 마음에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켰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붉은 피의 기억이었습니다. 정몽주가 쓰러지던 선주교의 붉은 얼룩, 자신의 배다른 어린 동생들을 무참히 배워냈던 첫 번째 왕자의 난의 밥, 그리고 개국을 함께 이끌었던 정도전에 목을 치던 그날의 처절한 비명소리까지. 이방원이 걸어온 길의 양옆에는 언제나 차가운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건너야 했던 길은 형제와 벗의 시체로 만들어진 길이었습니다. 그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망설이는 법이 없었습니다. 왕이 된 뒤에는 자신의 처남들마저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습니다. 가장 냉혹하고 완벽했던 조선의 설계자 나대 이방원은 태양처럼 강렬했습니다. 그 앞에서는 감히 누구도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지고 짙은 어둠이 밀려오면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넓고 깊은 처소에 혼자 남겨진 사내. 아무도 그를 지켜주지 않는 고요한 시간 속에서 그는 매일 낡고 기괴한 유령들과 싸워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소리. 당시 백성들은 부엉이를 억울하게 죽은 자의 혼을 부르는 요망한 새라고 여겼습니다. 태종에게 그 낮고 무거운 울음소리는 자신에게 죽어간 이들의 비명처럼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은 결코 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아주 거칠고 기이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부엉이가 앉는 궁궐 안에 큰 나무를 모두 베어버리라는 어명이 내려왔습니다.
아침부터 대궐 안에서 하루 종일 둔탁한 도끼질 소리가 났습니다. 수십 년 된 나무들이 커다란 소리를 내며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인부들은 겁에 질려 말없이 톱을 썰었습니다. 거칠게 잘린 톱밥이 바람에 날려 마당 위로 눈처럼 쌓였습니다. 아름다웠던 정원의 고목들이 베어지고 밑동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황량해진 궁궐의 풍경이 태종의 메마른 내면을 그대로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엉이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이 깊어지면 또 다른 부엉이가 날아와 대궐 담장 위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없어지자 지붕 꼭대기에 앉아 끈질기게 소리를 냈습니다. 이 믿기 힘든 상황은 곧 높은 궁장 너머 한양 구성 밖으로 번져나갔습니다. 백성들은 저작거리 으슥한 곳에 모여 수군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바닥에 붙어 다녔습니다. 누군가 엿들을까봐 연신 주변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들었는가? 간밤에도 대궐 안에서 나무가 통째로 잘려나갔다네. 개성에서 원통하게 죽은 홀령들이 찾아와 저리 울어대는 게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은 밤의 그림자를 타고 이어졌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가 갓 세워졌을 때였습니다. 임금이 새 한 마리 때문에 불안에 떤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무서운 이야기거리였습니다. 그만큼 그 자리에 앉기 위해 수많은 피가 뿌려졌음을 온 나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억울한 원혼이 새소리로 둔갑했다는 이야기는 소름 끼치도록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소문은 담을 넘어 다시 편전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신하들은 그 괴소문을 다 알았지만 끝내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오직 사관들만이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승정원 구석의 촛불 아래 앉아 붓을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붕이가 마찰하는 바스락 소리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실록의 기록은 서늘하고 냉정했습니다. 임금이 부엉이를 몹시 미워하여 밤중에 군사를 풀어 잡게 하고 결국 나무마저 잘라버렸다는 사실이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남았습니다. 태종은 사관을 유난히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치부나 나약해진 뒷모습을 들킬까봐 항상 사관의 눈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지만 무관들이 활을 들고 숲을 헤매고 수많은 나무가 무너져 내리는 광경까지 종이에서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사패가 계속되자 임금의 안색은 날이 갈수록 수척해졌습니다. 그는 밤이 다가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듯했습니다. 해질녘만 되면 침전 곳곳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촛불이 줄지어 켜졌습니다. 문틈으로 바람이 조금만 스며들어도 나인들이 허둥지둥 창호를 막았습니다. 급기야 무관뿐만 아니라 한양 길거리를 떠도는 고양이들까지 대궐 안으로 풀어놓게 했습니다. 지붕 위에 새를 쫓기 위해 수십 마리의 고양이를 임금, 처소 주변에 풀어두는 조선 궁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활터의 관역을 부엉이 모양으로 만들어 활 시위를 당기게 했고 보이지 않는 잡기를 쫓기 위해 무당을 불러 점을 치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실록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기틀을 잡고 반란군의 씨를 말려버렸던 그 대단한 이방원의 행동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깊은 불안과 외로움이 매일 밤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의 칼이 단단하고 날카롭다는 것만 보았을 뿐 피투성이가 된 칼자루를 쥔 손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애처롭게 떨리고 있었는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심전박 담장 너머에서 다시 한번 길고 무거운 울음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밖에 대기하던 당직 내관들은 바짝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방 안은 묘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떨어지는 불호령도, 군사들을 불러 모으는 날카로운 목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태종은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그 소리를 오롯이 맡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리 수백 명의 정예 군사를 풀고 아름다운 숲을 모조리 벌목해버린다 한들 끝내 자신의 등 뒤를 쫓아오는 그 서늘하고 피비린내 나는 과거는 영원히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결국 그 스스로 너무나 잘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그 밤 담장 너머에서 울었던 것은 새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원의 가장 깊은 속에서 터져나온 짙은 고독과 회한이 궁궐 하늘에 부딪혀 메아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무겁게 흘렀습니다. 어둠과 새소리에 흔들리던 사내는 결국 늙고 힘을 잃었습니다. 그는 살아생전 자신이 짊어진 짐을 셋째 아들 세종에게 서둘러 넘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손으로 왕실의 더러운 피를 모두 씻고 가겠다는 무서운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아들에게 방해될 만한 인물들을 마지막까지 자신의 칼로 직접 숙청하며 그는 역사 속의 잔혹한 왕으로 자신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옥자를 비우고 물러난 사왕의 밤은 권력을 잡고 있던 때보다 훨씬 더 깊고 차가웠을 것입니다. 태종실록은 화려한 치적과 정교하게 다듬어진 국가의 법도들을 훌륭하게 적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반듯한 글자들의 이면에 남겨진 새소리의 기록들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조선의 얼굴을 보여줍니다. 절대적인 권력의 꼭대기에 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요? 세상 모든 이의 피를 밟고 올라선 그 자리에서 바람을 타고 온 작은 새의 울음소리, 하나에도 온전히 잠들지 못했던 사내, 그 잔혹했던 모든 밤이 지나가고 남은 오늘날, 도심 한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궁궐의 뒤뜰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마루를 비추고 사람들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 돌담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지금은 아무도 이 조용한 정원 한가운데서 도끼질 소리가 났다고 상상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지낸 수백 년 전 낡은 실록의 갈피 속에는 철옹성처럼 보였으나 끝내 가장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왕의 차가운 눈물이 고스란히 얼어 있습니다. 가끔 궁궐숲 위로 서늘한 바람이 지나갈 때면 어디선가 수백 년의 시간을 넘은 부엉이 소리가 여전히 남아있는 듯합니다. 그러면 흔들리는 촛불 밑에서 끝끝내 어둠과 홀로 싸워야만 했던 피 묻은 손을 한 사내의 무거운 숨소리도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그는 어쩌면 일평생 단 하룻밤이라도 좋으니 마음 편히 눈 감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조선이라는 거대한 배를 이끌기 위해 모두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정작 스스로를 구할 용서의 방법은 단 하나도 알지 못했던 참으로 고독한 왕. 그 길고 쓸쓸했던 밤의 이야기는 그렇게 실록의 몇 줄로 무심히 남아 지금껏 우리를 향해 소리 없이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